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과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 수면 상태에서 이지 주파수 대역간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들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저널은 이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로 임팩트 팩터는 5.2이며 바이올로지 분야의 Q1급 논문입니다. 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수면 단계마다 이지의 5개 밴드의 상관관계를 시간 변화에 따라 본 것으로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후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인트로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뇌의 시공간적 행동을 보이는 이 특정 리듬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 간단히 밴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베타적 해석을 중점으로 하여 이 감마가 우세면은 이제 델타가 줄어든다는 등의 해석이 중점인데 최근 연구들에서 뇌의 리듬 간의 커플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리듬 간의 커플링이 생리적 상태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이 단기적인 변화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라 가정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서 서로 다른 뇌 리듬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문 내용이 슬립 관련한 논문인데 인트로 내용이랑 논문 내용이랑 좀 매칭이 안 되는데 간단히 이 수면 단계들에서 뇌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논문입니다. 다음은 메서드로 본 실험에서는 이 총 34명의 피험자들의 EEG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7.6시간의 이 수면 상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하며 샘플링 레이트는 256Hz이고 이 6개의 채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전문가가 수면 단계를 30초마다 4개의 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각 단계는 이제 깊은 수면, 얕은 수면, 렘 수면, 그리고 웨이크로 나눠졌습니다. 이 전처리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했다고만 나와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FFT 분석은 2초의 윈도우와 1초의 오버랩을 사용했으며 5개의 델타, 세타, 알파, 시그마, 베타 대역으로 나누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0.5Hz 간격을 두고 이 밴드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밴드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0.5Hz 이제 간격을 안 두더라도 이 결과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PSD가 아닌 이 릴레이티브 PSD를 사용했는데 앱솔루트 PSD를 사용할 경우 30초 데이터의 모든 밴드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피험자의 생리적 요인 또는 이 EMG, EEG 정극, 접촉 이슈와 같은 이 노이즈로 인해 모든 밴드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모든 대역 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서플리멘터리에 해당 방법으로 연구했을 때 모든 단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PSD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줄일 수 있기에 릴레이티브 PSD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릴레이티브 PSD를 사용하면서 이 PSD를 14초의 윈도우로 스무딩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30초의 수면 단계의 흐름을 보고 싶은데 스무딩을 안 하면 이 이제 변화가 효과적으로 보기 어렵기에 14초를 쓴 것으로 너무 짧은 시간은 이 동기화 변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윈도우 크기가 30초보다 크면 이 전후 수면 단계 데이터를 너무 많이 포함하여 정확성을 해칠 수 있기에 30초의 절반 정도인 이 14초를 사용했다고 하며 이 10초와 20초로 윈도우 크기를 사용할 때도 이 14초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으로 각 대역 사이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은 오른쪽과 같고 간단히 이 X와 Y는 이 각각의 밴드로 L은 데이터 시간, 이 M은 오버랩 시간입니다. 이 L과 M을 둘 다 이 30초를 사용해 가지고 이 전체 시간에서 오버랩 없이 30초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해당 분석의 통계 및 재현성에 관한 내용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을 때 80% 이상에서 이 P 값이 0.5보다 작기에 이 해당 결과가 유의미했다고 말하며 서플리멘터리의 해당 분석의 유의성을 말하기 위해 각 밴드를 이제 섞어서 분석했을 때 이 P 값이 0.5보다 이제 클 때가 96%로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험자의 패턴이 전체 피험자의 패턴과 비슷한지 확인하였는데 94%의 피험자가 이 평균 패턴과 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하고 2명의 피험자만 다른 패턴을 보였기에 해당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 콜레이션 값이 0.5 이상이면 포지티브, 마이너스 0.5 이하면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오른쪽에 서플리멘터리 그림을 보면 이제 분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0.5쯤에서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이러한 해당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해당 C 값을 이제 0.5가 아닌 0.3, 0.4, 0.6, 0.7로 바꿔도 똑같은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의 A 그림은 이전에 말했던 정처리 방법에 대한 이제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오른쪽 그림은 서플리멘터리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말했던 이 릴레이티브 파워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짧게 튀어나온 값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화초로 스무딩을 진행하여 이 스펙트럴 파워를 구해서 이 빨간색 선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 스무딩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잘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B와 C 그림으로 딥슬립과 웨이크에서의 이제 값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제 추세에 대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이유로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며, 먼저 전체 결과를 보기 전에 딥슬립과 웨이크가 정반대이기에 해당 조건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왼쪽에 적혀 있는 이 델타와 세타, 세타와 알파, 알파와 베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그림으로, 왼쪽 그림은 이제 각 시간대별 콜레이션 값이고, 오른쪽 그림은 해당 값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X축은 이 콜레이션 값이고, Y축은 이제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오른쪽 그림으로 이제 도출한 것이고, 도출된 그림에 따라 이 네거티브를 의미하는 이제 안티 콜레이션, 이제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 포지티블리 이제 콜레이션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대역들에 대한 해석은 이제 뒤에 전체 결과가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결과로 이전 그림에서 넘어간 이제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왼쪽의 수면 단계에 따라 그림으로 이제 추세에 따라 안티 콜레이션, 믹스 콜레이션, 위크 포지티브, 스트롱 포지티브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모든 피험자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기에 수면 상태의 근본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먼저 이제 안티에서는 모두 이 델타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델타와 다른 상관관계에서 모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델타와 세타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제 깊은 수면에서 웨이크로 갈 때 점점 이 추세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타와 다른 대역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는 이제 웨이크로 갈수록 이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한 양의 상관관계에서는 이 알파와 나머지 두 대역 간의 값이 나오며, 웨이크로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서는 웨이크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전 결과를 정량하여 나타내는 그림으로, A 그림처럼 이 네거티브 부분과 포지티브 부분을 나누어 나타낸 바 그림으로, 이제 B는 개인별로 계산했을 때, C는 그룹으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면의 보편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 수면 단계에 따른 대역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스커션으로 좀 아쉬운 게, 이 상관관계를 봤으면은 그런 상관관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고, 인트로처럼 다른 이러한 리듬의 상관관계가 이러한 생리적 지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에서는 계산 방법을, 본 연구에서 이 지표에 대한 계산 방법을 제시했고, 이전에는 특정 밴드의 상관관계나 각 밴드만 봤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이 전체를 봤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밴드를 이제 다른 생리 병리 상태에 적용해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널은 액타 뉴럴로지카 스칸다비아로, 벡터는 2.9이며 클리니컬 뉴럴로지에서 Q2급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이제 간질 환자에서의 EEG 콜레이션을 본 논문으로 이전 슬립과 연관되어 있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히 수면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면은 청간에서 발생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연관이 있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발생하면은 HPA축도 활성화되어 간질의 이제 발작 스레시홀드를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레시홀드가 낮아지면은 간질이 더 발생되기도 한다고 하여,
이 간질 환자와 수면과의 관계가 있기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축두엽 간질, 줄여서 TLE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약물이 잘 안되는 약물 난치성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간질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EEG가 유용하며 수면 EEG가 없는 축두엽 간질은 이제 판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뇌파 양상이 해당 간질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현재 EEG가 유망하며 이 TLE의 초기 감지에 더욱 유망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산행 연구에서 TLE 환자가 수면 중 병변 측 방구에서 이 델타와 세타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본 연구에서 TLE 환자에서의 EEG를 확인하여 질병 지속 기간 및 약물 내성과의 잠재적 연관성을 탐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이 TLE 환자 39명, 건강한 대조군 23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하고, 이 축두엽 간질의 경우 이 한쪽 축두엽에서만 이 뇌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왼쪽인 사람이 22명, 오른쪽의 방구에서 이 축두엽 간질이 발생한 사람이 17명이었다고 합니다. EEG는 5분에 눈 감은 상태의 레싱 스테이트 EEG가 측정되었다고 하고, 이때 샘플링 레이트는 512Hz였습니다. 채널은 아래와 같이 사용됐는데 이때 좌우 방구를 비교하여 이러한 채널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처리로는 0.3에서 7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이 적용되었고 50Hz의 노치 필터링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FFT는 2초의 윈도우로 사용되었고 대역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 4개의 대역들의 비율인 델타분의 알파, 세타분의 알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PSD는 이 레이티브 PSD가 사용되었다고 하고 ROI는 총 5개로 좌우 전두엽, 좌우 후두엽, 그 다음에 이 측두엽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각 대역별 FFT 파워 값으로 이제 왼쪽 방구 관질 환자와 오른쪽 방구 관질 환자 그리고 대조군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정상인은 좌우 방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조군과 이 축두엽 간질 환자군의 비교에서는 병측, 그러니까 이 간질 병변이 있는 방구, 오른쪽은 이 오른쪽만, 왼쪽은 왼쪽만 이 비교했을 때 이 델타에서 이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피카스는 0.069로 이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LE 환자 내에서 결과를 확인하면은 이 델타에서는 병변이 있는 방구의 델타 파워가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에서 이 높았다고 합니다. 세타 파워는 이 전두와 측두에서만 높았다고 하고 알파 파워는 이 전두엽에서 이 병변이 발생한 이 방구에서 이 파워값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도 좀 의문인 게 이 평균 결과가 아니라 한 피험자만 나타내는 결과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축두에 병변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알파에서의 이제 왼쪽 전두가 이 파워가 더 커 보이는데 통계적으로는 이 병변이 발생한 곳에 알파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이 델타와 세타 파워가 증가가 이 잘 보이는 피험자를 고르다 보니 알파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병 연령과 간질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선은 이 병변이 발생한 방구이고 빨간색 선은 병변이 발생하지 않은 방구와의 이제 상관관계입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 방구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발생 나이와 반비례하고 간질 지속 연도와 비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은 병측 축두엽에서는 이 구조적 손상이 존재하고 질병 진행에 따라 반대측 방구의 신경망 이상이 점차 두드러지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알파와 델타, 알파와 세타 비율을 나타낸 그림으로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의 결과값을 보여주며 오른쪽 그림 중 왼쪽은 이 알파 델타 비율, 오른쪽 그림은 알파 세타 비율입니다. 병측 환자의 이제 병변 방구는 알파 델타 비율에서 후두와 이 축두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났으며 알파 세타 비율에서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병변 반대측 방구에서는
알파 세타 비율에서 후두엽 부분에서만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 본 논문의 결과는 이전 선행 연구에서 TLE 환자가 델타와 세타 파워가 더 높다는 결과와 이제 일치한다고 하고, 후두부에서 결과가 보였던 것은 해당 영역에 이 측두엽과 후두엽 채널들이 둘 다 포함되었기에 해당 결과가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인트로에서 축도 간질이 약물 저항성 간질이라고 말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델타 세타 알파 비율이 약물 난치성과 이 유효한 연관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이유로는 이 TLE가 여러 병인을 포함하는 중후적 이 질병이며 다른 간질과 발생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문들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 세타 알파와 관련된 논문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제 연구가 스트레스 관련 연구로 이 HPA축과 이 청방과 관련이 있는데, 해당 장기들이 이 수면과 간질 그리고 우울증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들을 조금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면은, 이 깊은 수면에서는 이 포지티브 추세, 웨이크에서는 이 네거티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걸 이제 스트레스로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깊은 수면에서는 셀타 알파가 이제 증가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 웨이크에서는 이제 세타 알파가 감소함으로써 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 세타 알파가 감소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다른 선행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이제 웨이크 상태가 이제 스트레스 상태라고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PA축과 이 LC의 비정상적 활동으로 인해 이제 간질이 발생하는데, 이 간질에서도 이 알파 셀타 비율이 컨트롤군과 대비하여 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MDD 환자의 수면 관련 연구인데, 이 관련된 연구를 벌써 저널 미팅에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다른 분의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램 수면 단계에서 이 정상인보다 이 환자군에서 이 세타와 이제 알파파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 이 HPA축과 이 LC와 관련된 질병 혹은 이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이 세타와 알파와 크게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러한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